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지금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도 공구거리 상인들은 어김없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찜통 같은 쪽방촌에서는 시원한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는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희영 기자 공구거리에 나가 있죠? 네, 서울 영등포 공구거리입니다. 네, 오승훈 기자는 쪽방촌에 나가 있나요? 네, 대전 쪽방촌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영등포 공구거리로 가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한낮이라 현장도 많이 덥죠?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 기계 공구 상가 골목에 아침 8시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상인들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현재 이곳 온도는 섭씨 38도에 가깝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고 각종 부품 용접부터 조립 등 야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 공간은 야외거나 개방된 곳이다 보니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에만 의지한 채 더위를 식혀야 합니다. 일부 상인은 복잡하거나 불을 쓰는 작업은 선선한 시간대에 최대한 마치려고 한다며 볕에 둔 도구가 쉽게 뜨거워지는 것도 작업을 힘들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하루 근무 시간 10시간 중 7, 8시간은 야외에서 일하는데 요즘은 더위로 하루에 옷을 두세 벌씩 갈아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1시간 일하다 보니까 땀이 흠뻑 빼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다 이제 갈아서 입고 하루에 한 두세 벌 정도 그냥 축축해 가면 이제 일하기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네, 무더위 탓에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까요? 네, 이곳은 기계 공구, 산업 자재, 중장비 부품 등을 만들고 판매하는 상점 300여 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더운 여름이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건 익숙한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곳 거리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도소매를 같이 하는 철물점은 무더위에 손님 발길이 끊기기 일쑤고 택배로 물건을 납품하는 부품 상점도 여름철이면 건설 현장 등의 작업이 감소하면서 주문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건설 현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35%, 40% 정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구거리 상인들도 언제 끝날지 모를 역대급 무더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 쪽방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대전 쪽방촌 골목입니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이곳은 아직도 열기가 느껴지고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쪽방촌 안은 얼마나 더운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몸을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비좁았고 또 마치 비닐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숨이 갑갑하고 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와 부채에 의존한 채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안팎을 웃돌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쪽방촌 내부는 그야말로 찜통과 같이 느껴집니다. 작은 창문에 의존한 채 환기를 해야 하고 밀폐된 곳이 많다 보니 습도도 높았습니다. 공기가 계속 뜨겁게 데워지니 안에서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한낮 시간에 너무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아 몸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불편해, 이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처럼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샤워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대전에는 쪽방촌 건물만 375개 동, 쪽방수는 1,400여 곳에 달합니다. 대전 지역 쪽방 거주자만 32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쪽방 주민을 위한 물품 지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에만 대전시 제9호기금으로 선풍기 260대, 여름이불 260개를 지급했습니다. 여러 단체로부터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받아 얼음물과 손선풍기, 먹거리 상자와 즉석식품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후원단체들의 지원에도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쪽방촌 주민들은 대전역 대합실과 무더위 쉼터를 오가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이 생업과 취약계층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오승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 탓에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서울은 다시 올여름 지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전남, 광주 등 곳곳에서 38도를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이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 발령이 됐는데요. 현재 기온 어떻습니까? 네, 오후 3시 반 기준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서울 기온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지역별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보면 서울 구로 39도, 강남 38.7도, 강서 38.3도 등 한강 남쪽 지역이 뜨겁습니다. 전남, 광주는 어제 39도에 육박해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38도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고양, 안성, 파주, 용인과 전북, 전주 등에도 추가로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뜨거운 동풍이 강타하고 있는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하늘은 맑아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에는 오전이 나쁨 수준이라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남권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건 뜨거운 동풍 때문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태풍 돌핀이 한반도로 가까이와 동풍은 더 거세집니다. 여기에다 열대 수증기까지 몰려와서 서쪽 지역은 앞으로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폭염 속 오토바이를 몰고 택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구급대원의 설득 끝에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어제 낮 12시쯤 양주시 유양동에서 오토바이 사고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 넘어져 있었고 운전자 남성은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 같은 열 탈진 증상을 보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폭염 상황과 남성의 증상을 고려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가 건물 4층 카페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상벨이 울리자 2층 점포 주인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검은 연기를 발견해 소방에 신고를 했고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카페 영업을 마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에어컨 과열로 인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 같다며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수상 안전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전 충북 괴산군 쌍곡계골에서 물놀이하던 7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어제 하루에만 수상 안전사고로 전국에서 3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폭염으로 화재 위험경보 경계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도 1건 발생했고 영남권에서는 산불이 2건 발생해 임야 최소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는 어제 7,900마리가 추가되면서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49만여 마리로 늘었고 어류 양식 피해는 20만 마리를 넘어서 지난해 3배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속 야외 작업이 이어지는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롯데건설 안전상황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더 무더워졌는데 건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화면은 건설 현장 80곳의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상황 관제 모니터입니다. 이 지도 위에 표시된 점의 색깔로 현장 체감 온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빨갛게 반짝이는 점이 체감 온도 38도를 넘는 위험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온이 오르면서 위험 현장은 10곳으로 늘어났는데요. 바로 옆 이 화면에서 체감 온도가 특히 올라간 현장에 CCTV를 띄워서 작업 중단
최근과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 건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5분마다 온도와 습도, 체감 온도를 측정해 위험 수위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위험 단계는 체감 온도에 따라 양호부터 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위험 수위가 감지되면 본사와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경고 알람이 자동으로 전송돼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작업을 중단하는 등 신속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야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폭염에 특히 취약한데 이를 통해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에 따라 단계별 대응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33도 이상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서 이 지역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야외 작업이 일단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혀줄 냉방장치와 식수 시설을 갖춘 휴게 시설을 운영하고 간식 트럭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사용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건설 안전상황센터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제 40도가 낯설지 않은 극한 더위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올해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 지금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래서 35도 이상이 이틀 계속될 때,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냈는데 예. 지금 폭염 중대경보는 39도 이상 돼서 즉각 우리가 실내로 이동하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행동에 옮기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영남권이 더웠는데 이 더위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수도권까지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이렇게 더위가 확대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우선은 뭐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온도가 해마다 겨울, 여름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데 이게 예. 점차 평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뒤에 배경이고 그전에 영남 지방에 머물던 폭염 경보가 중부로 올라온 것은 그때는 서풍이 불어가지고 소백 산맥을 넘어서면서 그 양산 쪽이 더워졌는데 예. 요즘 조금 이제 동풍이 불면서 그쪽은 조금 바닷바람에 시원해지고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영서지방 수도권이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팬 현상 그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게 산을 넘어가면은 뭐 공기가 시원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산을 넘으면서 더워지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예, 산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수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죠. 예, 네. 내려가는데 산을 넘어서면 수증기가 증발해버리고 예. 아주 마른 공기가 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저 산을 올라갈 때는 100m에 0.5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 내려올 때는 100m에 1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풍화측에서는 예. 더위가 더 생깁니다. 예, 하루하루 무더위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예. 13호 태풍 돌핀이 예. 어떤 날씨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더위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왜 네. 그런 건가요? 지금 상황은 저 남부에 너무 가물어서 비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조금 저 방향이 아마 중국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상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태풍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돌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면서 동풍을 좀 더 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팬 현상을 좀 더 세게 해서 예. 예. 중서부나 저 수도권이나 서부 지방을 좀 더 덥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태풍이 좀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으면은 지금 좋겠는 상황인데 예. 서진을 한다면은 이게 어떤 이유에서 계속 서쪽으로만 가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유입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게 이제 그 태풍 자체의 힘도 있고 예. 그 주변에 있는 대기 배치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갑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늘 지금 현재 거의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 태풍에 따라서는 뭐 그 바로 90도로 꺾고 오기도 하고 변수가 남아 있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중국으로 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방향으로 간다면 동풍을 강화해서 서쪽의 이 폭염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또 태풍의 직접 영향권으로 온다면 또 우리가 호우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걸 그렇습니다. 언제쯤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 주말쯤 가면 상황이 이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고 치면 예. 중국에 상륙한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피해가 많이 나겠지만은 많은 비를 뿌리고 남는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또 그 다음 주에쯤은 이래 이동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비 소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게 근데 낮에는 당연히 이제 햇볕도 따갑고 무더운데 지금 문제는 밤까지도 열대야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갈지가 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좀 안타깝지만은 예. 8월 내내 갈 것 같습니다. 8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변에 바닷물 온도가 예. 27도에서 29도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열대야가 25도, 26도가 기준인데 예. 그렇습니다. 열대야보다도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 근해 해수욕장에 피서 가신 분들은 바닷물이 목욕탕에 온 것 같다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는 예. 계속 더위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까지는 열대야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예.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와 충청 등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소나기 내리면 이제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소나기 해봐야 그 반경이 한 10km입니다. 예. 전체 면적에서 정말 이래 점으로 찍듯이 이래 오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뭐 더위 그대로 있고요. 소나기 내리는 곳은 뭐 그 지역은 조금 시원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더 더워질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우선은 비가 떨어지면 그 지표에 열을 식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좀 시원하게 느끼죠. 예, 그나마 그래도 지금 뭐 가뭄도 그렇고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소나기라도 내리는 게 어쨌든 지금 현상에서는 좀 그렇죠.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예, 그렇죠.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극한 더위 이야기를 저희가 하면서 이중 열돔 예, 고기압 예. 두 개가 지금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하나는 중국 남쪽의 티벳 고기압이고 예. 하나는 일본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두 개가 있고 대기 상층에는 상층 고기압이 예. 가마솥 공처럼 이렇게 해서 공기가 내려오게 합니다. 어. 내려오면 상층에서 내려오면 아까 그 팬 현상처럼 네.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예. 아. 그다음 밑에는 또 남쪽에서 더운 바람을 불어넣고 마치 그 지붕의 꿀뚝을 막아놓고 예. 아궁에 불을 계속 지피는 것과 같은 예. 뭐 그런 형상입니다. 예,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티베트 고기압 우리가 뭐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게 이중 이불을 두 개 덮은 네, 효과를 네. 가져온다고 하는데 올해 특별히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게 간혹씩은 있었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더워지면서 그 공기 흐름을 갖다 결정하는 제트 기류라는 게 대기 상층에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북쪽의 온도하고 중위도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도를 따라 팽팽하게 도는데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 사실은 지구 온난화 북극의 온도가 한 2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 차가 작아지면 이 공기 제트 기류가 사행을 한다 그럽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남쪽으로 갔다가 유럽을 그렇게 덥게 하는 것도 남쪽에서 올라가니까 그게 마치 오메가형처럼 보여서 오메가형 폭염이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있는데 문제는 그 북극이 자꾸 더워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또 생기면 더 오래 예. 가는 그게 특성이 지금 변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북극의 어떤 기류 현상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또 체감할 수 있는 거는 기온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예. 그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는 42도를 찍었어요. 예, 예. 그날 다른 지역 뭐 밀양이나 경주도 40도를 넘었는데 그럼 앞으로 40도가 여름에서 일반화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40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개척기에 나타난 온도고 예.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 37도만 돼도 더위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분은 좀 42도 가도 견딜 만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개척기에 나오는 온도 기준일 뿐 예. 그 온도는 점차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 지구 전체 온도가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일들이 예. 계속되리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가 그래도 제일 남은 인생의 시원한 여름이다. 내년엔 더 더워질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금 양산 42도 기록한 양산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 시원했던 부산 밤바다도 덥거든요. 네. 앞서 이제 바닷물이 목욕탕물 같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 이렇게 바다가 더운 이유는 특별히 뭘까요? 지구온난화에서 온실가스로 하면 열량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지표에. 그 열량의 90%를 바다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 만약 바다가 없더라면 지구가 훨씬 더 더워졌을 텐데 예. 그나마 바다가 버티면서 받아줬는 이 열량이 사상 최대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 해역도 28도, 29도까지 올라가는 게 그 이유고요. 예. 그 열량이 순식간에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예. 이 가는 관성에 의해서 지구는 아마 당분간 계속 더워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엘니뇨가 아니라 뭐 슈퍼 엘니뇨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적도 태평양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 거기는 한 3년에서 7년 주기로 이렇게 더운 물이 찼다가 찬물이 찼다가 네. 예. 이렇게 하는데 더운 물이 찼다가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보통 0.5도 이상 평균보다 많아지면 이게 엘니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게 4도, 5도까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 속에 굉장한 열량이 축적되고 있어서 예. 이런 현상들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폭염 와중에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또 고통받고 있거든요. 네. 이 가뭄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지구온난화로 이야기하면 4종 세트가 따라온다고 그럽니다. 예. 뭐 더위는 폭염이고 폭염이 나면서 이제 비가 안 오게 됩니다. 가뭄이 되는데 이것은 지표에 있는 토양에 있는 수증기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일사가 내리면 그대로 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오고 그 다음에 나무들도 그 뿌리에서 그 토양 수분을 받을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숲이지만은 거의 뭐 불쏘시개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따르고 예.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소나기 같은 게 오게 되면 일시에 내리니까 뭐 지역적이긴 합니다만은 또 예. 홍수 사례도 나고요. 예. 근데 지금 이 가뭄의 영향이 장마 자체가 지금 굉장히 늦게 시작했고 비도 별로 안 뿌렸다는 네, 영향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기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가 좀 적게 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인프라로 예. 댐이라든가 물 관리라든가 이걸 해서 다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 상황에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관리 상황을 지금 넘는 게 아닌가. 영향 밖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예.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변동하는 데 대한 그 대비를 맷집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측 이상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네, 앞서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분리되고 검사는 보안 수사를 포함해 어떠한 직접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이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 표적 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지만 입법 권한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우연히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건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취합해보고 부당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며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정경제부를 향해 정책 일관성과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에 대해선 현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보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온열 질환자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18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최다 발생 기록인데요. 그제 110명에 이어서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고요. 이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은 거는 올해 들어서 5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안타깝게 발생을 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어제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186명으로 집계돼 올해 들어 하루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1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 또한 2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온열 질환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세 잔뜩 공제를 축소하면서 이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세 부담에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에서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섭 기자, 정부가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부담이 커진 서울 강남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다주택자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을 팔지 직접 들어가서 살지를 놓고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세제 개편안 이후 급매를 문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이라 소득이 없어 보유세 부담이 커졌는데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 파는 것도 여의치 않다며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셈법이 복잡해진 강남권 고령자들은 평생 살아온 주택에서 나가라는 것이라며 분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 흐름이 좋은 강남 집주인들의 버티기 흐름도 감지됩니다. 강남권은 당장 매도에 나서지는 않으나 실거주 전환을 고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강 벨트는 시가 20억에서 30억 원대 아파트가 많아 이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은 다주택과 함께 강남의 똘똘한 한 채까지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 규제 대상이 기존 다주택자 중심에서 초고가 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고가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45억부터는 내년에 종부세 과세 표준세율이 1.5%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오르고 내후년인 2028년엔 2.0%로 0.7%포인트 인상됩니다.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율 인상폭이 더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40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는 6만 8천여 채로 78%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시가 32억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절세를 위해서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가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 32억 원 이하 주택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존과 동일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한강벨트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시가 32억 원 이하 아파트,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의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퇴로도 마련한 만큼 시가 40억 원대 이상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매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를 위해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할 유인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쇄 이동하게 돼 전월세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증세를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갖고 있던 집이라도 당장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게 골자인데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하고 있어도 세금이 많이 오릅니다. 시가 48억 원인 서울 반포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현재 종부세와 재산세 등이 1,81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엔 실거주자는 2,764만 원, 비거주자는 3천만 원 넘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시세 24억 원인 마포자이의 경우 실거주자는 471만 원, 비거주자는 686만 원을 이렇게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집 세 주고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오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전월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매물이 나온다 해도 토지거래 허가제와 대출 규제에 막혀서 집 사기 힘들어진다는 게 야당을 포함한 일각의 우려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조세 정상화 과정에 대해서 낡은 선동을 하지 말라고 맞받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수준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정말로 투자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이 걸어서도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빛의 속도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따라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은 당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다 포기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오의 세제예요. 비거주 1주택자를 갑자기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을 했어요. 트리플 폭등이라는 것은 전 월세가 다 대란이라는 거죠.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게 세금 폭탄을 위한 정치적 쇼였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를 빛의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보고 민주당 의원들도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불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의 가능성을 두고 정한 것이지 그 결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 호황 그리고 삼성 일종의 성과급 배분, 사실 그분들이 강남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림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선은 금융수단은 기존에 나왔고 그다음에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하나 남은 것인데 이거를 당장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주택을 가격을 안정화하는 도구로 쓴다라기보단 불합리한 그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세금을 내게 되면 망하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그 주택가격 46억 이상 되시는 분들 현재 이 상태로 하면 몇백만 원 올라요, 1년에. 46억 정도
그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 1년에 세금 몇백만 원 오르는 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가 못 산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그리고 32억 내지 3억 정도, 많게는 뭐 36억까지도 이렇게 보기는 하던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안 건드렸어요.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초호화 주택입니다. 그 정도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말자. 지금과 똑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초고가 아파트 한 6만여 세대의 초고가 아파트를 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이다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똑같이 네. 세금 거둬라라는 주장하고 똑같이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실 아파트 경우에는 월 2천만 원 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 서초구 반포자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도 2,700만 원, 또 비거주하면 3,3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늘어나는 액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어나는 액수가 어떤 것은 2,3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마치 금액 전체가 다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별로 부담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별로 부담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무려 50억 가까운 그 이상 가까운 그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나 그것 때문에 죽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너무 엄살이다라는 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비교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이 세금의 비교를 좀 해보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라는 의문을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야당에서는 보유세는 아무리 집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보유세가 감당 안 되면 집 팔고 나갈 것이다. 이게 정부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유세 이번에 정부의 이제 어제 이제 세제 개편안의 핵심 같은 경우는 아이 뭐 세금 좀 올리는데 그 부담이 어려우면은 집 팔고 나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상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수요 공급이라는 그런 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규제 일본도 정책으로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칼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28차례 부동산 정책을 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내는 족속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제 매물이 잠기고 그다음에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또 급격한 어떤 그 집값 상승으로서 그러니까 또 사회적 차별 양상 이런 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이 부동산 3법 때문에 2021년도 다시 정권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개국 정비보다 부동산 집값 잡는 게 더 쉽다. 그러면서 혼장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고 올 연초 기자회견까지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이게 공급 확대 정책도 있고 수요 뭐 이런 규제 정책이 있다. 그렇지만 뭐 이 세금을 갖다 안기는 건 핵폭탄이다. 그거는 자제하겠다는 그 입장이었거든. 결국은 핵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해가지고 선거권 권력, 정치 권력 없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는 당위성을 이제 이야기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가지고 정의 사회를 갖다 실현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격차도 해소하고 또 불안한 경제 구조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주택 공급이 없는 그런 징벌적 가세를 통해 가지고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발표한 그런 공급 대책 이걸 가지고 대려 이번에 승부를 내거는. 그러니까 노원의 태릉시시라든지 용산역의 차량기지라든지 가천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장 같은 거 이런 걸 그동안 협의됐던 내용이나 이걸 대통령이 발걷어 붙여서 결국은 부동산 문제는 수요 공급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결국은 강남에 집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마용성 어디든 서울에 뭐 일정 부분 고가주택 비거주자 실질적으로 이 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세금 폭탄을 해서 당신네들 그럼 아까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결국 어디로 가냐. 이게. 전월세난이 올 수도 있고. 전월세난이 바로 그냥 더 큰 문제고 그게 집값 인상으로 또 불을 붙게 되는 거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 그 부분에서 46억짜리 아파트에서 전월세를 사시는 분 서민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마치 그것을 서민들의 전월세 난으로 연결시키는 것 마냥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 문제를 확대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현재 이 세제 개편은 그거 아닙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끔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투자했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와 그리고 일정 부분 다주택이 다주택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형평을 전체 금액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유 기준으로 세금을 면제하고 했던 것을 거주 기준으로 바꾼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들은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이런 것이 조세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세밀하고 자세한 정책을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제안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저는 후속 조치로 곧바로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제안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잡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입장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데요, 보 의원님, 사실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이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집값 잡는데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금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둡니까? 근데 총선의 영향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총선의 영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보수 정권 때는 우리 경기가 안 좋아요. 경제 성장률이 둔합니다. 윤석열 때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자를 높게 책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때문에 무서워서 집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집값 하락하는 그 현상이 벌어지고 한데 이상하게 진보 정권 때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방산 초호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측하지 못했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그 시중에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조세, 하나는 금융, 또 하나는 공급이에요. 그런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강남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강남에 5천만이 다 살게 거기다 집을 다 줘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비싼 동네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가 있고 여기에 따른 국가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강남 중심으로의 수많은 인프라가 투자가 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 28차례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와 그 당위성이나 주장이 틀린 게 별반 없는데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공공성을 갖다 이거 강화하겠다. 이게 똑같아요. 그럼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냥 그때도 주택 수십만 채 공급해서 이 문제를 수요 공급으로 풀겠다 하다가 이게 이제 태릉 골프장부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김성한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 지역에서부터 반발에 그냥 진행이 안 되길 결국은 그냥 규제로 간 거거든.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공급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넣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 부동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구나.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짓게 해주는 거고 오세훈 서울시인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게 하고 태릉 골프장이든 안 그러면 저는 제일 빠르게 한 가지 안을 제안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의지대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성남공항장 같은 경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하는 그런 대통령 공항은 김포공항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최소한 신도시 정도의 그런 큰 규모를 공급해야 이게 일정 부분 심리가 안정이 되는데 그런 공급 정책으로 가지고 승부를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결국은 정세로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강남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용성 확대됐죠. 마용성도 높아지니까 서울 전체 전역으로 이게 확대된 거예요. 네, 공급책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평가는 앞으로 볼 일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안사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거부권 없이 법제화된 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셀프 방탄을 완성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쌍방울 후원금을 준 의혹을 받는 김성태 회장과 박용철 부회장은 송치되고 그 돈을 받은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된 것을 부각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의원이었다고요. 검찰 보안사건 폐지로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오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들과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보안사건 폐지와 관련해서 예상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안사건 폐지안은 법제화, 즉 법전에 박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도 내겠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물은 억지로 줘버렸고 저 부분을 이제 마지막 수단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 의결한 이후에 이제 정부로 저 법이 이송됐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의 거부권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2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다. 어제 이제 제1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 앞에 가서 현장 최고회의도 개최하고 앞으로 이제 헌법 소원 내는 것밖에 헌재 심판 청구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헌재 심판 청구한다 한들 그게 무슨 실효성은 있겠습니까? 예. 많은 그만큼 이제 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기본권과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어떤 그런 정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 득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에 이렇게 혼란과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가? 그러니까 저랑 이름 똑같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그 부회장하고 쪼개기고 후원금으로 몇천만을 갖다가 지금 강선우 의원을 비롯하여 줬잖아요. 근데 준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냥 경찰 수사에 의해서 송치가 됐어. 이제 기소가 돼요.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이 판단을 갖다가 이거는 불송치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입맛대로 하는 겁니다. 수사 개시권이나 종결권. 이거 수사를 해야 될 거면은 하고 이건 안 해도 된다면 그 권한을 경찰 수사에 다 맡겨서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2의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은 게 나오더라도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다시 경찰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거 바로 잡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가지고 그냥 시간 다 버리면서 또 안 해도 그만 그런 행식으로 가는데 어느 검사가 그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돈 준 사람은 송치하고 돈 받은 사람은 불송치했다. 지금 이 부분을 한동훈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보이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당 탓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클 텐데. 우선은 저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현재. 사전에 저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저 사람들만 송치되고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은 정상적인 후원 계좌로 받았어요. 근데 의원들 하나하나가 이걸 누가 보낸 거지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것도 있고 일일이 다 검사해서 돌려보내거나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김성태 씨와 저분들이 몇몇이서 짜고 혹은 부하 직원들에게 누구누구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로비의 목적으로 그런 것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송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이것까지도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불송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이 매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찰과 검찰 누가 더 수사를 잘할 것이냐. 지금 검찰청에 있는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다 가면 검찰의 수사 능력이 그대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중수청에 대한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라서 따라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속보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임용령, 청사 및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준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정원은 2,874명입니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지휘 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6개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와 수사, 공소재판 절차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사부서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및 법 왜곡죄 등 법률에서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제하였습니다. 특히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수사 조직을 설치하고 사건 규모와 관할 구역을 고려하여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는 확정이 된 거고요. 이제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안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네, 짧게요. 검찰의 수사 능력이 고스란히 저쪽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고요. 검찰은 그동안 나쁜 짓 안 했습니까?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사건을 시작하고 종결하고 조작하고 검찰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집단이 검찰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경찰에 주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견제 도구로 주고 실대 범죄에 대해서는 또 직접적으로 전권 송치를 하게 하고 이러한 서로 수사기관끼리의 견제를 담은 내용이다라는 설명드립니다. 예,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도 저희가 또 얘기 나눌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열 양상인데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쥐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삽니까? 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어요? 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영길 후보를 지원하면 송영길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한 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를 한 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네,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과드립니다. 사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존중하겠습니다.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는 김민석과 송영길의 강력한 연대로 저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박쥐입니까? 제가 의원님을 박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이 있어요. 박쥐라는.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왜 박쥐가 됩니까? 내용 좀 설명해드리면 김영호 후보가 송영길, 김민석 후보와 연대하겠다고 이렇게 연설을 했더니 친청계인 최민희 후보가 이거 뭐야? 박쥐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화면에 포착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최민희 위원장이 저렇게 아주 의도된 저는 이제
뭐 거의 인신공격성 어떤 그런 이제 반응을 통해서 예.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본인 당사자도 알아요. 김용호 의원이 그러면 내가 저게 뭐 거꾸로 이제 뭐 매달려자냐. 앞으로 쇼츠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카드 뉴스 이런 데를 또 통해 가지고 저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핵심 지층에게 저게 싹 또 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호 이제 의원이 저렇게 문제 제기하면은 그때 공개적으로 아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사과 한 번 하면은 자신은 그 대신 박지로 가지고 엄청난 이제 쇼츠 카드 뉴스로서 재미를 본다는 거죠. 예. 그게 너무나 익숙해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지금 최민희 의원인데 아 저렇게 해가지고 최유건 의원들 무슨 의미를 지금까지는 1위를 계시겠습니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8월 17일 날 전당대회 마치고 나면은 또 동료 의원이고 한 당에 또 같이 몸담고 있는 그런 동료인데 그런 동료를 그런 식으로 박지로 그렇게 이제 폄하해가지고 그러면 김용훈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적도 안 좋아요. 대전 충청 불경 해보니까 꼴찌하고 있어요. 삼선 의원이. 이 영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반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훈 의원이 좀 유명해서 예. 지지율이 좀 회복되기를 하는 바람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저렇게 해가지고 같은 삼선 의원 동료 의원들끼리 저러면 안 되죠. 예. 저런 거야말로 그런 비호감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어떤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아주 그 좀 상술이거든. 예. 그런 상술을 갖다가 저렇게 전문가들이 자기 동료들끼리 모여서 하는 데는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전당대회가 워낙 과열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뭐 이런 영상도 어제 화제가 됐는데 친정청래계인 이지은 전 대변인이 정청래 후보에게 이렇게 볼콕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이지은 전 대변인이 자신에 대해서 성희롱성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아, 우리 장난으로 옛날에 어깨 두들긴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꼭 찔리는 이런 장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장난한 건데 이거를 뭐 여성, 남성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정신 세계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도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슬쩍 장난도 치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상한 뭐 논란으로 그 키워나가는 이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지 말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온라인 활동들 네. 정말로 없어져야 합니다. 예, 저기서 지금 이지은 전 대변인이 이렇게 하트 표시하는 것 같은 이런 영상도 오늘 이지은 전 대변인은 사진을 뜻하는 네모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 이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복귀학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전역에 사상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곳곳의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기상청과 함께 기상관측 차량을 타고 종일 서울 도심 곳곳의 열기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틀 연속 39도를 넘은 구로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서울 구로 온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게 기상관측 차량이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차량이 오늘 YTN 취재진과 함께 서울 도심을 누비며 관측을 진행한 기상 관측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에는 기온과 습도, 바람과 강수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관측 장비가 달려 있고요. 차량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1초 단위의 관측값들이 실시간으로 표출됩니다. 이 차량은 이동하면서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고정 관측소가 없거나 관측이 부족한 지역에 기상 정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기상청은 전국에 9대의 기상관측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측 차량은 주로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 위험 기상을 관측하거나 대형 산불과 화학물질 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해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 취약 지역 대상을 집중 관측하는데요. 어제도 경기 여주 흥천면 일대를 돌며 기온과 습도, 바람, 체감온도 등을 비교하는 폭염 집중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있는 구로구는 또 39도까지 올랐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 기준 기상청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바로 이곳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온수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관측 장비에서 오늘 기온이 39도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이 일대의 지면 온도도 50도 가까이 올라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을 돌며 지면 온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광화문 광장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 구조 때문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도시 열섬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나갈 때도 살수차가 물을 뿌려 도로가 다소 젖어 있었지만 햇볕을 머금은 아스팔트에 복사열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표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녹음이 우거진 남산 산책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33.6도까지 떨어져 같은 서울이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남대교 위에서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치솟았고 이동 중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부 도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서울 안 불과 몇 킬로미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또 녹지와 아스팔트 같은 주변 환경에 따라 이 열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 같은 폭염 속에 집배 업무를 하던 우체부가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오늘날 1시 50분쯤 서울 장위동에서 30대 남성 집배원이 업무 중 더위로 인한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체온은 37도로 측정됐는데 소방은 얼음팩으로 남성의 체온을 내린 뒤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CT 등 검사 결과 남성에게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어젯밤 9시쯤 서울 쌍문동 빌라에서 전봇대와 빌라 한 개 동을 연결하는 전선이 끊어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이 18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 30세대가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봉구청과 한국전력공사 측은 전기 수요량이 많이 몰린 상황에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네, 시민들은 도심 물놀이장으로 발길을 옮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각 현장 연결해서 현재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원채영 캐스터 서울 지하철역에 나가 있죠. 네,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상아 리포터는 한강 수영장인가요? 네, 뚝섬 한강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오늘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구로구는 이틀 연속 39도에 달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도 39.2도까지 올랐고요. 오늘 공식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6.8도로 어제보다 0.1도 높았고요.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이 열화상 카메라로 도심 곳곳을 확인해봤습니다. 도심 속 건물 표면과 바닥을 재봤는데요. 낮 동안 열기가 쌓이면서 50도에서 최대 60도 안팎까지 치솟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후 5시를 향해 가는 지금 뜨거운 열기가 누적돼 기온은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밤더위도 식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에 머무르며 2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광주와 대구는 26도에 머무르고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까지 근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역시 서쪽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오후 4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발효로 경기 안산, 김포, 평택, 인천 강화 등 수도권에 더욱 확대했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38도, 대전 37도, 여주는 3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연일 누적되면서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의 위험이 큰데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외출 시에는 양산을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10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뚝섬 한강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그나마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몰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가까운 한강으로 피서를 나왔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물속을 둥둥 떠다니며 더위를 완전히 잊은 모습인데요. 신나는 물총놀이와 공놀이도 즐기며 행복한 여름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굉장히 햇빛이 뜨겁고 더운데 이렇게 뭔가 수영장에 친구들이랑 와서 노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노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가까운 도심 수영장에서 더위를 달래고 있는데요. 8월까지 운영되는 한강 수영장은 평일에도 하루 10,000명 넘게 찾는 등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인기인 유수풀장은 활기가 가득한데요. 잔잔한 물살에 몸을 맡긴 피서객들은 여유롭게 떠다니며 무더위를 날리고 있습니다. 유수풀을 이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나 튜브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요. 장시간 야외 물놀이 시에는 물을 수시로 섭취하고 그늘막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 이곳에서 시원하게 달래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 이어질 폭염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문상아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불볕더위 속의 한강 수영장에는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공공예절을 둘러싼 감론을박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수영장에서 중년 남성이 여성용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라며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개인 자유지만 공공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뒷모습을 촬영해 공유한 것 역시 문제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SNS엔 한강 수영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이어졌고 성추행 걱정부터 해야 하는 곳이 됐다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 저렴한 입장료, 뛰어난 접근성, 야간 개장까지 더해지면서 올여름 한강 수영장에는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개장 한 달여 만에 26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찾았고 특히 여의도 한강 수영장을 찾은 시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유난히 많은 인파가 쏠리며 인기 피서지로 떠오르는 게 논란이 잇따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양한 이용객이 몰리면서 공공예절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고 성추행과 불법 촬영 같은 범죄까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된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이용 문화도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NC와 두산의 잠실 경기와 KT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효된 상황에서 KBO 사무국은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KBO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오이와 애호박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취청오이 특등급 50개 기준 도매 가격은 어제 기준 4만 47원으로 작년보다 59.4% 올랐고 애호박 특등급 20개 기준 도매 가격도 27,804원으로 47.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소매 가격도 얼갈이 배추는 전주와 비교해서 30.1%, 오이는 29.3%, 시금치는 28.3% 각각 올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례없는 폭염이 시작된 유럽에서는 더위를 넘어 최악의 산불과 가뭄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를 멈추지 못하면 이미 재앙 수준인 여름 더위는 점점 더 가혹해질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치솟는 물기둥. 루마니아 해군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기를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선 강바닥이 드러나며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던 독일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Fui 5 godina nikad nisam doživio da je Drava ovako niska, da izađu ovako brodovi neki stari. 그리스 산불은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바싹 말라버린 숲은 거대한 불쏘시개가 돼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 헬기 2대가 충돌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유럽 전체가 최악의 가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이후 이어지는 재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As the Earth warms up through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n almost every region of the globe, we're expecting heat waves to become hotter, longer, and more frequent.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여름 유럽을 휩쓴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30억 유로, 우리 돈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서부의 대형 산불 확산과 관련해 방화 용의자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 카운티 보안관실은 1급 방화 혐의로 37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런 파리나치로 알려진 이 남성은 최근 워싱턴주 스포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이른바 올드 트레이스 화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도로변 풀숲 근처에서 성냥과 부탄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북방과 반대로 온 동네가 꽁꽁 얼어붙은 나라도 있습니다. 지구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 이야기인데요. 강력한 남극 한파가 뉴질랜드 남섬을 강타하면서 이례적으로 해안 저지대까지 많은 눈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남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더니든에서는 도로와 주택가가 눈에 뒤덮이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빙판길 미끄러짐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현지 경찰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과 운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으며 각급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기상청은 이 같은 남극발 한파와 눈보라가 앞으로 이틀가량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리 일상 곳곳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네,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는 가운데 정전과 순환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 현장을 취재한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어제 하루에만 200명 가까이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가 186명이 예. 추가됐는데요. 그제보다 78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로써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221명이고 이 가운데 19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통계를 보면 피해가 어디에 집중됐는지 뚜렷합니다.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0%를 넘었고 환자의 78.3%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제 경기 김포에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소방은 출동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점을 바탕으로 밭일을 나갔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외 작업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인천에서는 그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온열 질환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중에 사고나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창 더웠던 어제 정오쯤 경기도 양주시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독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남성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의식이 떨어지는 등 열탈진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폭염 속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점과 남성의 상태를 볼 때 온열 질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잠시 쉬면 괜찮다면서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한 끝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더위에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이 큰 걱정인데 집배원들 지금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에 서울 장위동에서 30대 남성 집배원이 업무 중 더위로 인한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당시 남성의 체온은 37도로 측정됐는데 소방당국은 얼음팩으로 남성의 체온을 내린 뒤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네, 우리 표 기자가 어제 어시장에 나가서 현장 취재를 했는데 상황은 어떻던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인천 종합 어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붕이 있어서 강한 햇볕은 피할 수 있었는데 달궈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데다가 수산물과 수조의 물기로 습도까지 높아서 찜통처럼 더웠는데요. 실제 저희가 어제 오후 3시쯤 측정해보니 시장 안 기온이 바깥보다 1, 2도가량은 낮았지만 습도는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환경에서 장화와 고무장갑, 방수 앞치마까지 착용한 채 종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에어컨도 없고 얼음이 녹을까 봐 선풍기마저 마음껏 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진짜 찜통이에요, 찜통. 사우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나.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게다가 손님들 발길이 끊겨서 매출은 계속 주는 상황인데 수산물을 유지하는 비용은 급등해서 상인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낮은 또 그렇다 치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는 좀 건강 회복을 해야 될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다고요. 네, 저희가 상인들에게서 퇴근하고 나서는 좀 낫느냐고 여쭤봤는데요. 사실 요즘은 집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온종일 더위를 견딘 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지친 몸을 제대로 회복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젯밤 저희 취재진이 돌아본 서울 도심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명동의 기온은 31도, 체감온도는 33도에 달했는데요. 낮 동안 어질러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역시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덥죠. 올해 유난히 더 더워요.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네, 이렇게 뭐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집안에 있어도 냉방기 계속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력 설비가 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정전이 발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계속 크게 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는 전력 설비가 고장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서는 어제 저녁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승강기 3곳에서 고립 신고가 들어왔고 주민 2명이 소방대원 들에게 구조됐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도 어제 아파트 5개 동 60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에어컨과 승강기를 쓸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임시숙소로 이동했고 일부는 차량 에어컨을 켜고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의정부와 고양 일산에서는 차량이 변압기와 전봇대를 각각 들이받아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덥다 보니까 바다나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도 늘고 있는데 순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전국에서 발생한 순환 사고로 총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일 충남 태안 해변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고요. 제주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60대 남성이 또 숨졌습니다. 강원 강릉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지난 2일 하루에만 물놀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심의 호수와 한강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호수에서는 술을 마신 남성이 새벽에 구명튜브를 들고 물에 들어갔다가 구조됐고요.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선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수중보 주변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네, 피서지에서도 일터에서도 안전 건강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표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여파로 단기적으로는 강남 주택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중고, 중저가 집값은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20억대 전후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 때문인데요. 임대 물량 감소로 비싸진 임차료가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올리는 악순환도 우려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
이곳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대로 실거주 1주택자라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 변화가 미미합니다. 20, 30억 선이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좀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소폭 상향하는 거라서 큰 타격은 없을 거로 보고 좀 더 이제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남 초고가 단지와 달리 한강변 중고가 단지는 보유세가 늘어나도 상승폭이 비교적 작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거주 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국평 아파트는 416만 원에서 25%가량 증가하며 성동구 단지들도 10% 미만 상승률에 그칩니다. 때문에 시장에선 시세 20억 원대 아래 비강남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제상의 불이익은 피하면서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는 가격대에 이른바 덜 똘똘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똘똘한 20억 원 이하 그 중저가에서의 1주택 기준에서는 세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서울 집값 흐름은 어떻게 전망될까? 상승세를 달리는 집값 흐름을 반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강남권은 일부 매물 출회가 이견되지만 고가주택 시장 전체의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 대규모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는 중고가, 중저가 아파트값은 되려 수요가 몰리며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큽니다.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입주를 택하면 임차 물건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전월세 시장 불안은 매매 수요를 부추겨 중저가 주택 집값을 더 밀어올릴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한 정답은 결국 획기적인 공급 확대로 귀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명시하면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백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 지도와 방공 식별구역 등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째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우호국들과의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 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와 철회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이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낮 외교부 청사를 찾아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주한 미국 대사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해 한미 간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틸 대사 이번 외교부 방문에는 미국 공화당 유력 정치인 출신인 남편 숀 스틸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훈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를 추리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오후 2시 반에는 위원회와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접견이 진행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줬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해온 중국인들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중국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1997년 3월 중국에서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국내에 들어온 뒤 불법 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생업을 이어왔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지인 전남 목포에서 검거해 지난달 24일 중국 공안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대형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업체 6곳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서로 합의하거나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1년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담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담합행위 적발 후 이듬해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5.5% 떨어졌다며 담합행위로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무인기 소동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다시 아군 무인기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시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당시 신규 전력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업체의 무인기의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 이 무인기가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게 날면서 관련 부대가 승인된 무인기가 맞는지 여부를 작전 절차에 따라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대비 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를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 해협 통과와 수수료 부과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물라카 해협처럼 이른바 자발적 기금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8척, 3일 역시 고작 11척에 그쳤습니다. 이란 전쟁 이전에 하루 평균 10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90%나 줄었습니다. 이란이 노골적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거의 매일 선박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이란은 자신들이 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کوریدور دوم رو به هیچ وجه ما اجازه نمیدیم. در تنگه هرمز کوریدور دوم باز بشه. 해협 개방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는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수역을, 나갈 때는 오만 수역을 이용하고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해 반씩 나누겠다는 겁니다. تفاهم بر سر مسیری که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از تنگه هرمز رو تأمین بکنه. 다만 오만은 수수료 대신 이른바 자발적 기금 형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자유로운 통항만 보장된다면 비용을 일부 감당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미 물라카 해협에서는 시설 유지 보수 명목으로 해운사들이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오만이 협상의 중재국인 걸 고려하면 미국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지난해 개통된 총 연장 1,055km 고속도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로코 국왕이 서사하라 지역을 잇는 도로를 도널드 트럼프 고속도로라고 명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모로코 국왕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곧 이 위대한 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여행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은 열대야 최다 기록에 이어 최고 기온까지 연일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역대 최고 기록들이 나올지 우려가 큰데요. 과거 기록적인 더위를 남겼던 때와 올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혜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첫 대형 폭염으로 남아있는 1994년. 당시 여름철 폭염 일수는 29.6일, 열대야는 16.8일에 달해 에어컨 보급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극한 더위의 상징은 2018년입니다. 8월 1일 홍천의 기온이 당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폭염 일수만 무려 31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2024년은 밤 더위, 열대야가 지배한 해였습니다. 가장 긴 열대야 일수인 24.5일을 기록하며 연평균 기온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로 역대 가장 높은 해로 등극했습니다. 1994년과 2018년의 폭염이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낮 동안의 폭염이 밤 동안에도 이어지며 그 열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누적형 폭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산 낮 기온이 기상 관측사상 역대 최고인 42.5도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며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체 폭염 일수도 하루가 다르게 순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 현상에 습한 수증기까지 더해지며 낮의 극한 고온과 밤의 열대야가 동시에 타오르는 복합형 더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며 극한 더위 지역이 동에서 서로 옮겨가 열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꿀떡 같은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꿀떡이 막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가마솥 안에 갇힌 것처럼 해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에 폭염의 양상은 해마다 패턴을 바꾸며 더욱 강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사생활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수현이 해외 팬미팅을 시작으로 복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필리핀의 패션 브랜드는 김수현이 오는 10월 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만 명 규모의 팬미팅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도 지난 2일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 행복하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는 영상 메시지를 올리며 팬들과의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조금 전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의 더위가 비상입니다. 오늘 서울은 36.9도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구로구와 강남구는 39도를 웃돌며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한낮의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서울이 27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2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26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방은 극한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8도, 여주는 39도, 대전 37도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번 주 내내 사람 체온으로 또는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